항공모함의 함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T-45의 이착함 훈련, 특히 착륙 시 활주로에 준비한 줄에 항공기의 테일루크를 정확하게 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테일루크를 걸지 못하거나 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조종사의 목숨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착륙 훈련의 반복 숙달은 필수적입니다. 괜히 항공모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함재기 조종사들이 공군 조종사를 애송이 취급하는 것이 아닌데요. T-45는 이러한 조종사 양성을 위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기체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항공기 개발로 남고 있는 미 공군 차세대 훈련기 프로젝트. 그런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미 공군이 아닌 미 해군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운용하던 T-45 고스호크가 결함으로 인해 또다시 운용 중단에 들어간 것인데요. 기존의 BAE 호크를 함재기형으로 개량한 T-45 고스호크는 1991년 미 해군에 도입된 이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운용되어 노후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2023년에 예정되어 있던 대체 기종 선정 사업을 무려 5년이나 연기한 끝에 2028년이 되어서야 최종 기체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훈련기 공백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에 2번이나 전면 중단된 T-45 고스호크는 이번에도 엔진 결함으로 인해 모든 기체가 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 해군이 대체 기종 선정을 계속해서 연기한 이유는 자국 기업인 보잉을 밀어주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보잉이 개발하는 T-7 계열의 훈련기가 당초 2028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었으니 그때까지 사업을 연기했다가 자국 기업을 밀어주려 했으나 정작 그때까지 T-45가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미 해군이 차기 훈련기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되며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모르는 T-7을 기다리는 우를범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하의 미군조차도 조종사 기근으로 인해 전투기를 조종할 인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만큼 미 해군의 현명한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잉의 삽질 속에서 한 줄기의 빛 같은 존재가 있으니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T-50입니다. 한국은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T-50의 미 해군 훈련기 버전인 TF-50N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TF-50N은 미 공군 훈련기 사업에 참여했던 T-50A를 기반으로 미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량되는 기체로 록히드 마틴 측에서도 필요하다면 함재기 개장을 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한국의 TF-50N은 미 해군의 훈련기에 최적화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고 TF-50N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인데요. 한국은 세계 최강의 미군의 무기를 납품한다는 엄청난 홍보 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은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여 부족한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으니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해군의 T-45 사고와 운영 중단이 T-50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BAE 호크를 항공모함에서 이착함할 수 있도록 개조한 T-45 고스호크는 지금까지 미 해군과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등에서 전투기가 이착함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상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워낙 함재기 사고가 잦다 보니 한 전쟁 다큐멘터리에선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것보다 더 살벌한 고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구축함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착함에 실패하여 해상으로 추락한 조종사들을 구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기술이 발전한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 캐터펄트를 활용하여 함재기를 출격시킬 때 사고가 발생하면 조종사는 그대로 해상으로 추락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는 함재기 조종사를 조금이라도 더 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종교육에 사용되는 훈련기의 성능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단단해야 하는 만큼 미 해군은 과거부터 우수한 훈련기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종사 양성 교육을 진행해왔고 이를 위해 수십 년간 미 해군에서 사용되었던 기체가 T-45 고스호크였는데요. 하지만 모든 무기 체계가 그러하듯 30년이 넘어가는 운용 기간은 T-45의 노후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T-45 고스호크의 사고 소식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며 기체 노후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2021년부터 계속해서 추락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텍사스에서 훈련 중이던 T-45가 정기 훈련을 진행하는 도중 이륙 45분 만에 기체 결함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당시 훈련을 받던 조종사는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T-45 사고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도 텍사스에서 또 다른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모든 기종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엔진 문제로 인하여 1년에 2번이나 T-45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는 등 이제 T-45는 연례 행사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기종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5년이나 최종 기체 선정을 연기한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사업 UJTS 프로그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UJTS에는 총 3개의 기종이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의 TF-50N을 비롯하여 보잉의 T-7B, 레오나르도의 M346N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체는 단연 우리 대한민국의 TF-50N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TF-50N은 세 기체 중 하드웨어 측면에서 실전 검증이 완료된 기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TF-50N의 원형인 T-50을 비롯하여 FA-50 등 각종 파생형 기체까지 합친다면 이미 200대 이상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등 훈련기임에도 불구하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 기체 성능은 사실상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아직 함재기로서 성능 개량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해당 문제는 카이와 컨소시엄을 구축한 록히드 마틴에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드러낸 만큼 함재기용 테이루크나 복륜식 노즈기어 개량 등은 언제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경쟁 모델인 T-7B와 M346에는 한국만큼 성능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보잉의 T-7B는 기존의 T-7을 해군 훈련용으로 개량한 모델인데 원형이라 할 수 있는 T-7조차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T-7은 2025년 초도 양산 이후 2028년까지 IOC 충족을 목표로 진행하던 개발 일정을 또 한 번 미뤘으니 보잉의 개발 지연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보잉이 2대의 T-7 훈련기에서 서로의 부품을 뜯어다 정비하는 동류 전환까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레오나르도의 M346에는 이미 유럽에서도 부족한 성능을 지적받고 있어 TF-50N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M346에는 원형인 M346부터 초음속 비행이 어려운 기체이며 초음속보다 한 단계 아래인 천음속 비행이 한계입니다. 저렴한 가격만큼 성능도 현실과 타협한 모양새인데 문제는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천하의 미국이 천음속 기체로 조종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럽이 군축 기조를 내세우던 평화의 시대에는 다소 성능이 부족했던 M346이 훈련기 시장에서 가성비를 내세워 나름의 점유율을 구성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향이 먹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M346의 부족한 성능 논란을 단번에 보여주는 좋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폴란드는 자신들이 사용하던 미그-29를 퇴역하는 과정에서 공군 전력 재편을 위해 FA-50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폴란드는 대외적으로 과거 자신들의 고등훈련기 사업과 동일한 계열의 기종을 선택할 것이라며 M346에게 희망을 불어넣더니 정작 최종 선택은 성능이 우수했던 FA-50을 도입하며 M346을 2번 죽이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M346 계열의 훈련기가 이미 방산 시장에서 성능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이처럼 보잉의 T-7B와 레오나르도의 M346에는 각각의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TF-50N보다 나은 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통해 미 해군의 UJTS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결국 한국도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의 항모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기체 개량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미 해군 측은 차기 훈련기의 완벽한 작전 요구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부 성능을 요구 조건에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전에 먼저 TF-50N의 구체적인 개량안을 구상하고 미 해군 조건에 맞춰 언제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록히드 마틴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미 해군 측에서 구체적인 성능 조건과 입찰 계획을 발표했을 때 한
한국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뒤늦게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군용 훈련기를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을 위협하진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상되는 미 해군의 훈련기 교체 수량은 최소 140대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훈련기 교체와 별개로 진행되는 가상적기 사업의 수량도 약 60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한국이 미 해군의 훈련기 납품을 성공한다면 200대 이상의 수출 물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가상적기 사업은 훈련기와 동일한 기종을 선택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훈련기 교체 사업의 수주는 곧 가상적기 사업의 추가 수주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는데요. 미국이 보잉 밀어주기라는 자충수를 걷어들이고 한국이 적절한 대안을 제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방산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2025년에 한국 방산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비공을 비롯하여 K9 자주포 등이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MRO 사업을 기반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조선 분야도 미 함정 건조에 관심을 드러내는 등 한국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국 방산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K9과 해상의 군함에 이어 공중에선 한국산 훈련기가 미국의 벽을 허무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4일 FA-50 암남 영상입니다. FA-50의 무장체계에 있어 AIM-120 암남 통합은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한국도 수년 전에 이미 FA-50에 AIM-120 암남을 통합하려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당시 기준으로 체계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만 무려 2,500억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는데요. 한국 공군은 이미 AIM-120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를 25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KF-21까지 전력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FA-50이 없어도 300대 이상의 전투기가 AIM-120 암남을 사용할 수 있어 FA-50의 체계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공군의 소요만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합 48대의 FA-50을 도입한 폴란드부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이 연달아 대량의 FA-50을 도입하면서 AIM-120의 체계 통합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AIM-120 암남은 버전마다 사거리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짧은 미사일이 8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하였으며 최신형은 120에서 160km의 사거리를 확보하였을 정도로 우수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FA-50이 사용하던 AIM-9 사이드와인더가 35km 이상의 사거리를 낼 수 없다는 점과 비교하면 최소 2배 이상에서 4.5배까지 사거리 차이가 나는 만큼 공군 전력의 강화를 시도하는 일부 나라들은 FA-50에도 중거리 미사일이 통합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체계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폴란드 등 여러 나라는 사실상 눈치 게임만을 반복하며 AIM-120 암남의 체계 통합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하게 되면서 FA-50의 암남 통합은 더욱 속도를 높이게 될 전망인데요. 폴란드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는 그만큼 자국 공군력에 있어 FA-50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군 현대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폴란드 공군은 48대의 F-16과 14대의 미그-29가 주력 전투기 임무를 수행하고 18대의 수호-22 M4가 경공격기로서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군 현대화 과정에서 미그-29와 수호-22 M4를 모두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F-35와 FA-50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이급 포지션은 F-35가 맡고 미들급은 F-16, 경전투기는 FA-50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려는 구상인데 문제는 폴란드가 FA-50에 요구하는 작전 성능과 임무가 일반적인 경전투기 이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보유한 F-16은 구형 모델인 CD형으로 이를 최신형인 F-16V급으로 개량을 검토하고 있고 추가로 신형 F-16도 구매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전력만으로 자국의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폴란드는
일부 임무를 FA-50이 함께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F-16은 주문량의 폭주로 인해 현재 신형 기체를 도입하려면 최소 4-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투기 전력이 부족한 폴란드에선 FA-50의 임무 범위를 늘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결정은 아닌데요. 이를 방증하듯 폴란드는 FA-50의 이전부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외에도 NSM 대함미사일과 그 파생형, 심지어는 타우러스의 축소형까지 통합을 원하며 경전투기 이상의 무장체계를 갖추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체계 통합에 필요한 협상과 비용 지불에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며 그 외에도 무장체계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또한 폴란드 내 언론과 미디어 등에서는 FA-50의 다양한 무장을 원하는 일부 공군 조종사들의 의견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FA-50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폴란드 정부와 군 당국에서 AIM-120 함남의 통합을 위해 일을 시작한 만큼 이제는 FA-50의 무장체계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비용을 부담하여 FA-50의 중거리 미사일을 통합한다면 이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FA-50에 자체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통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군의 작전 개념상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경전투기에까지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여 미사일 체계 통합을 완료한다면 한국은 구태여 2,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다른 나라에 AIM-120 사용이 가능한 FA-50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은 최근 12대의 신형 FA-50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해당 모델에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의 FA-50M에도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 기계식 레이더보다 우수한 탐지 범위를 가진 에이사 레이더는 AIM-120 함남을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더군다나 말레이시아는 1차 계약 물량인 18대의 FA-50 이외에도 2차 계약으로 18대의 경전투기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AIM-120을 사용할 수 있는 FA-50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우수한 무장체계를 추가한다는 것은 공군력 강화가 시급한 다수의 나라들이 FA-50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전술기의 보유량과 성능 지표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단일 개체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울 정도로 전력 격차가 크게 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성비가 좋은 FA-50의 100km 내외의 사거리를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들은 중국의 공군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선 적보다 더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시계외 교전 능력이 중요한데 F-16 이상의 전술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수의 기체를 보유할 수 있는 FA-50의 중거리 미사일이 장착된다면 전술적 가치는 절대 낮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현명한 결단을 내리고 과감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폴란드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체계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폴란드가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게다가 AIM-120 통합은 미 국방부가 아닌 해군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협상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무장체계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폴란드를 비롯하여 다수의 나라에서 FA-50에 중거리 미사일을 통합하기 원하는 것은 그만큼 전투기의 무장체계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교전에서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 무장체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우리 군의 작전 역량과 방산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은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전투기 무장체계에선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FA-50과 KF-21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전투기 개발 능력을 입증한 것에 비해 무장체계는 이제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했으며 시제품과 양산 단계가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반 사이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만큼 객관적으로 결코 빠른 속도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차분히 FA50의 AIM 120 암남통합 계획을 기다림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국산 무장 체계의 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분명 FA50은 앞으로 다양한 무장 체계와 함께 끝없는 진화를 거듭하며 한국 항공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군 당국과 연구개발진이 몇 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다음 진화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